그녀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실버타운 1층 로비였죠. 대리석 바닥에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는데 그 빛 속에서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작은 비명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요. 60년 만이었습니다. 60년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였죠.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손은 담요 위에 얹어져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뇌졸중이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먼 옛날 일을 떠올리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고 가을 햇살은 따뜻하게 로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주름이 가득했고 허리도 굽어 있었어요.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똑같았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빛이었어요. 간절하고 애절한 눈빛이었죠. 60년 전에도 그녀는 저를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사랑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한 건 저의 돈이었고 제가 가진 미래였어요. 실버타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는데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일어나시라고 권했죠.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죠. 로비의 다른 어르신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할아버지는 경비실에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창밖에서 참새 한 마리가 지저귀며 날아갔고 정원의 분수대에서는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을 오후의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고, 저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모두 거짓이라는 걸요. 진짜 후회했다면 60년이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의 뒤에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였어요. 아마 그녀의 딸이겠죠. 제가 그녀를 떠난 후 만난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일 겁니다. 그 여자는 어머니를 말리려는 듯 했지만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예전만큼 힘차지 않았지만 또렷했죠. 일어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60년이 지났고 이제 우리는 모두 늙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저는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가야 했죠. 뒤에서 그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가 로비에 퍼졌고 딸이 황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하는 소리가 났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실버타운 정원에는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을도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어 안으로 들어갔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3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는 걸 기다렸습니다. 로비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0년 전에도 그랬듯이요. 그때는 제가 울었지만 지금은 그녀가 울고 있을 뿐이었죠. 1952년 저는 25살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죠.
부산 영도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전쟁통에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와 저는 판잣집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새벽 4시면 일어나 생선 장사를 나갔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떼다가 동네를 돌며 팔았죠. 겨울 바람은 차갑고 매서웠지만 살기 위해서는 견뎌야 했어요. 손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올랐고 발가락은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죠.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시장 골목은 비릿한 생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고 피난민들이 몰려다니며 값싼 물건을 찾았어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통조림과 담배가 암시장에서 거래됐고 거리 곳곳에는 구걸하는 아이들이 있었죠.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시장 입구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떨고 있었죠.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따리 하나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 안에 뭔가 소중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도와달라고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형편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를 우리 집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받아들여 주셨죠. 그렇게 그녀는 우리 집 식구가 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명숙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피난 온 처녀였는데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남았다고 했어요. 똑똑하고 손재주가 좋았죠. 바느질을 잘해서 금방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옷을 깁고 수선하는 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명숙을 딸처럼 아꼈습니다. 제게는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하셨죠. 저도 명숙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착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밤새 간호를 했죠. 저녁에는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을 하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부산 앞바다에는 갈매기들이 날아다녔고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우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1953년 여름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나라는 폐허였어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었죠. 저는 명숙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척 기뻐하셨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죠. 명숙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옆에 있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판잣집 마당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웃들이 조금씩 음식을 가져왔고 막걸리를 나눠 마셨어요. 하모니카를 부는 사람이 있었고 장구를 치는 사람도 있었죠. 가난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명숙은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었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웠죠.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3개월 후 명숙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말수가 줄어들었죠. 물어보면 친구를 만났다고, 일이 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어머니도 걱정하기 시작하셨어요. 며느리가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명숙이 저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함께 약속한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명숙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죠. 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명숙을 찾았어요. 시장 골목을 헤매고 부둣가를 뒤졌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이틀 후 명숙이 돌아왔습니다. 멀쩡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손에는 돈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었느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요. 명숙은 대답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했다고, 미군 부대 근처 클럽에서 일하게 됐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군 부대 클럽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모를 리 없었죠.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하면 안 된다고 다른 방법을 찾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명숙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없다고 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난한 게 제 잘못 같았어요. 어머니가 방에서 울음소리를 내셨습니다.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며 한탄하셨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판잣집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명숙과 크게 다퉜습니다. 제가 소리쳤죠. 당신이 그런 곳에서 일하면 우리 가족은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고요. 하지만 명숙도 지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죄라고 이렇게 사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명숙이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걸요. 제가 가진 미래를 기대했던 건데 그게 없다는 걸 알고는 실망한 거였죠.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나가야겠다고 이런 식으로는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셨죠. 명숙은 비웃었습니다. 나가라면 나가겠다고 어차피 이런 판잣집에서 평생 살 생각 없었다고 말했어요.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폐물 몇 개를 챙기는데 손놀림이 빨랐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처럼요. 다음 날 새벽 명숙이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아침 안개가 자욱했고 골목길은 축축했습니다. 멀어지는 명숙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렇게 그녀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울지 말라고 잘된 일이라고 위로하셨죠. 하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생선 장사만으로는 부족해서 부두에서 짐을 나르는 일도 했어요. 밤에는 미군 부대 근처에서 구두 닦기를 했죠.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없이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야 명숙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명숙을 봤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짙게 했죠. 옆에는 미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명숙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제가 서 있는 걸 봤을 텐데 모른 척 했습니다. 그냥 지나쳐 갔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죠.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무능했고 가난했으니까요. 시장을 빠져나와 바닷가로 갔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리며 방파제를 때리고 있었어요. 갈매기들이 울어대며 날아다녔죠. 저는 방파제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이웃이 급히 부르러 왔는데 어머니가 저녁 먹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으셨다고 했어요. 황급히 병원으로 모셨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뇌출혈이라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셨어요. 3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죠. 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돈을 빌렸어요. 친척들을 찾아갔고 아버지 친구분들께도 손을 내밀었죠. 하지만 모두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다들 가난했거든요. 결국 모은 돈은 15만 원뿐이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력했죠.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계셨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인상이 좋아 보였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무역회사 사장이라고 했죠. 자기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젊고 성실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일할 의향이 있다면 선불로 30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물론 나중에 알았죠. 그분이 저를 며칠째 지켜보고 계셨다는 걸요. 제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돈을 구하러 다니는지 보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김 사장님, 그분의 성함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전쟁 직후라 사업이 잘 되고 있었어요. 미군 부대에 물자를 납품하는 일이었죠. 저는 그 회사에서 막내 직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창고 관리와 배송 업무를 맡았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죠.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의 은혜를 갚아야 했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열심히 일한다며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한자와 영어를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죠. 무역 업무를 하려면 언어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학에 다녔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1955년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어요. 미군 부대와 직접 거래하는 업무였죠. 영어 실력이 늘면서 미군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고 계약도 따낼 수 있었습니다. 회사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김 사장님은 저를 과장으로 승진시켰죠. 월급도 크게 올랐습니다. 판잣집을 벗어나 작은 기와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죠. 제 인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김 사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본 젊은이 중 가장 성실하다고, 언젠가 크게 될 사람이라고 하셨죠.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1958년 저는 김 사장님의 딸 영희를 만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격리로 일하게 된 22살 처녀였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죠. 명숙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욕심도 없어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직장 동료였습니다. 업무상 자주 마주쳤고 간단한 대화를 나눴죠. 영희는 숫자에 밝았어요. 장부를 정리하는 솜씨가 뛰어났고 실수가 없었죠. 김 사장님이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딸이 야무지다고 나중에 회사 경영을 맡겨도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 일이 일찍 끝나 다들 퇴근했는데 영희만 남아서 월말 결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서류 정리가 남아 있어서 사무실에 있었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영희가 어려운 표정으로 장부를 보고 있기에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냐고요? 영희가 대답했어요. 이번 달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고, 어디선가 오차가 생긴 것 같다고 했죠. 저는 옆에 앉아 함께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문제를 찾았어요. 창고 관리비가 중복 계상되어 있었죠. 영희가 고마워했습니다. 혼자서는 찾기 힘들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차 한 잔 대접하겠다고 제안했죠. 우리는 회사 근처 다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다방이었는데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 향이 진했고 라디오에서는 가요가 흘러나왔죠.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얘기를 자주 하신다고, 회사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다만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할 뿐이라고 대답했죠. 그날 이후 영희와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퇴근 후에도 종종 만났어요. 영희는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외국 소설을 원서로 읽을 만큼 영어 실력이 좋았죠. 제게도 책을 빌려줬어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였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영희가 도와줘서 끝까지 읽을 수 있었죠. 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영희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큰 무역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했죠. 외국과 직접 거래하는 회사를 세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꿈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죠. 영희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1959년 봄 김 사장님이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사모님과 영희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와 불고기, 나물 반찬이 상에 가득했죠.
밥을 먹으며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사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서울에 지점을 낼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지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죠. 놀랐습니다. 30살밖에 안 된 제가 지점장이라니요. 하지만 사장님은 확신에 차 계셨어요. 자네라면 할 수 있다고 내 딸보다 더 믿는다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영희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과장님 칭찬만 하신다고 자기는 섭섭하다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사장님이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만약 영희가 마음에 든다면 사위로 삼고 싶다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 사장님의 사위라니요.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진심이셨습니다. 자네는 성실하고 능력 있다고 영희와 잘 어울린다고 하셨죠. 영희도 자네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소가 입가에 맴돌고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명숙 이후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또 배신당하면 어쩌나 싶었죠. 망설이는 저를 보며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영희에게 마음을 열기로요. 다시 한번 사랑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해 가을 저는 영희에게 청혼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이었는데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했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난한 배경이지만 평생 열심히 살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네, 라고 대답했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1960년 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부산 시내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렸어요. 김 사장님이 주례를 서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죠. 영희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그녀는 천사처럼 아름다웠어요. 제 손을 꼭 잡은 영희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라고, 이번에는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예식장을 나서니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죠. 서울 지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1961년 봄 명동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었죠. 영희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회계와 격리를 맡았어요.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죠. 가구는 별로 없었고 방 2칸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고 저녁에 함께 퇴근했어요. 밤에는 다음날 업무를 의논하며 계획을 세웠죠. 영희는 꼼꼼했습니다. 장부를 철저히 관리했고 거래처마다 특징을 정리해놨어요. 덕분에 일이 순조로웠죠. 첫 해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기뻐하셨어요. 서울 지점이 이렇게 빨리 자리 잡을 줄 몰랐다고 하셨죠. 1962년 여름 영희가 임신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어요. 어머니도 올라오셨죠. 손주를 보게 됐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커졌거든요.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죠. 주말에도 거래처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영희는 배가 불러왔지만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임신 8개월까지 회사에 나왔죠. 제가 말렸지만 영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게 더 편하다고 했어요. 그해 12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겨울 아침이었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병원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는 게 보였죠.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아들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영희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닮아서 잘생겼다고요. 아들 이름은 준호로 지었습니다. 준수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김 사장님이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손주를 보셨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준호를 안고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회사를 이어받을 거라고 3대가 함께 일하는 회사로 만들자고 하셨죠. 그 말씀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가난한 생선 장수에서 시작한 제가 이런 날을 맞이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밤에 잠들기 전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하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영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기도 행복하다고 우리 평생 이렇게 함께 살자고 말했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1960년대 중반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이 본격화됐고 수출이 늘어났어요. 우리 회사도 덩달아 커졌죠. 서울 지점 직원이 2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종로로 이전했습니다. 더 큰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이사로 승진했어요. 김 사장님이 준비하신 인사였죠. 이제 서울 지점은 사실상 독립법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희가 제안했어요. 우리 회사 이름을 새로 지으면 어떻겠냐고요. 고민 끝에 한양무역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서울의 옛 이름을 딴 거였죠. 김 사장님도 동의하셨어요. 좋은 이름이라고 크게 될 이름이라고 하셨죠. 1967년 한양무역은 독립법인이 됐습니다. 저는 대표이사가 됐고 영희는 전무로 올랐어요. 직원은 50명으로 늘었고 매출은 연간 3억 원을 넘어섰죠. 당시로서는 큰 규모였습니다. 거래처도 다양해졌어요. 섬유,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을 수출했죠. 미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까지 거래처를 확대했습니다. 바쁜 나날이었어요. 출장이 잦았고 밤낮으로 일했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커가는 게 보람이었거든요. 준호도 훌쩍 컸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어요. 영희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죠. 좋은 학교에 보내고 과외도 시켰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교육을 아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영희와 남산을 산책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와 집에 있었어요. 남산 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참 많이 왔다고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했어요. 저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영희가 물었습니다. 혹시 명숙 씨 생각나냐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는 명숙 얘기를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들었다고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 안다고 했죠.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도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운 일이라고요. 저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말했어요. 서울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가 시작됐습니다. 한양무역은 더욱 성장했어요. 연 매출 10억 원을 돌파했고 직원은 100명이 넘었죠. 강남에 새 사옥을 지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은 전시장으로 꾸몄어요.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들을 진열해뒀죠. 준호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키가 훌쩍 컸고 목소리도 굵어졌어요. 공부를 잘해서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죠. 주말이면 회사에 데려왔습니다. 준호에게 사무실을 구경시키고 직원들을 소개했어요. 언젠가 이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었죠. 준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일이 뭐냐고 어떻게 회사를 만들었냐고 질문했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줬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죠. 1972년 가을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죠.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전날까지 건강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장례식은 부산에서 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는지 알 수 있었죠. 영희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3일 내내 울었어요.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 사장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은인이자 장인이셨죠. 장례를 마치고 부산 본사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한양무역만 남았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고 더 큰 회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도 동의했죠. 그게 김 사장님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한국은 중화공업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수출 기업을 적극 지원했고 우리 회사도 혜택을 받았어요. 수출 실적이 좋아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죠.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상패를 주셨어요. 악수를 하며 격려의 말씀을 하셨죠. 나라를 위해 일해줘서 고맙다고요.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꿈만 같았어요. 그날 밤 영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상패를 들고 웃는 우리 모습이 사진에 담겼어요. 그 사진은 지금도 제 서재에 걸려 있습니다. 1978년 준호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였어요. 영희가 무척 기뻐했죠. 제 아들이 서울대를 가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뿌듯했어요. 가난한 생선 장수의 아들이 서울대생이 됐으니까요. 준호는 성실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방학 때마다 회사에 나와 일을 배웠어요.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했고 경영 이론도 잘 알고 있었죠. 저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언젠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대학 졸업하면 미국 유학을 보내주겠다고요. MBA를 공부하고 오면 회사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1980년대가 밝았습니다. 한양무역은 이제 중견기업이 됐어요. 연 매출 100억 원을 넘어섰고 직원은 300명이 넘었죠. 거래처는 전 세계로 확대됐습니다. 아시아, 유럽, 미주, 중동까지 우리 제품이 수출됐어요. 저는 회장이 됐고 영희는 부회장이 됐죠. 사옥도 새로 지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10층짜리 빌딩을 세웠어요. 꼭대기층에 회장실을 만들었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요. 준호는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이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현대적인 경영 기법을 배워왔죠. 회사에 합류한 준호는 곧바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케팅 전략을 혁신했어요. 1985년 저는 58살이 됐습니다. 영희는 55이었고 준호는 23이었어요. 준호에게 이사 직함을 줬습니다. 이제 경영 일선에서 일할 나이였죠. 준호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회사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신규 사업을 개척하고 해외 지사를 늘렸죠. 저는 점차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영희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제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잘하고 있으니까요. 회사는 안정적이었고 미래도 밝아 보였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가족도 화목하고 사업도 순조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1987년 어느 날 영희가 쓰러졌어요. 회사 회의 중이었는데 갑자기 고꾸라졌죠.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췌장암이었습니다. 그것도 말기였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영희가 암이라니요. 영희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괜찮다고 누구나 가는 길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온갖 병원을 찾아다니며 다른 소견을 구했어요. 한의원도 가고 민간요법도 시도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암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1988년 봄 영희가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영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복했다고,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했다고 했어요. 준호를 잘 부탁한다고, 회사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죠. 저는 울먹이며 약속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영희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말했어요. 영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봄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죠. 영희가 좋아하던 계절이었어요.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조문을 왔습니다. 영희를 아끼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 슬픔에 잠겨 있었죠. 저는 멍한 상태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영희 없는 세상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영희를 떠나보낸 후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회사 일에 손을 뗐고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죠. 준호가 걱정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에 들러 안부를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기력했죠.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없는 삶이 낯설었습니다. 밤마다 영의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도 걱정하셨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나이였는데 제 걱정을 하셨죠. 아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영희가 하늘에서 슬퍼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영희가 원했던 건 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거였죠. 회사를 지키고 준호를 돕는 게 영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1989년 여름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준호가 반겼어요. 아버지가 돌아와 주셔서 든든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회사는 제가 없는 사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전자제품 제조업이었죠. 단순히 무역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서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었어요. 공장을 짓고 기계를 들여야 했죠.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조업이 대세라고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저는 준호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들을 믿어주고 싶었거든요. 공장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대규모 부지를 확보했어요. 수백억 원이 투입됐죠. 은행 대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준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1990년 공장이 완성됐습니다. 최신 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공장이었어요. 준호가 자랑스러워했죠. 개장식에는 정부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거라며 칭찬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큰일을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큰 빚을 지고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죠. 공장 가동 초기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제품이 잘 팔렸고 수주가 밀려들었어요. 준호는 더 확장할 계획을 세웠죠. 두 번째 공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렸어요. 너무 빠르다고 천천히 가자고 조언했죠. 하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지금이 적기라고 주장했어요. 부자 간의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충돌했어요. 저는 보수적이었고 준호는 공격적이었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경영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죠. 어쩌면 준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1991년 두 번째 공장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였어요. 투자액이 1,000억 원에 달했죠. 은행 대출이 더 늘어났습니다. 회사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재무팀에서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하지만 준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곧 회복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영희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어요. 아마 저처럼 걱정했을 겁니다. 1992년 가을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부도를 냈어요. 수백억 원의 외상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죠. 회사 자금 흐름이 막혔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갚기 힘들어졌어요.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리려 뛰어다녔지만 쉽지 않았어요. 회사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개인 재산을 털어넣었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혔죠. 하지만 부족했어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회사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다고 아버지 말을 들을 걸 그랬다고 울었죠. 저는 준호를 일으켰습니다. 함께 해결하자고 포기하지 말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요.
1993년 봄 한양무역은 부도를 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채권단이 회사를 넘겨받았죠. 저와 준호는 경영권을 잃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평생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는데 실망한 표정으로 사표를 냈죠. 미안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사옥을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회장실을 둘러봤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예전처럼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제자리가 아니었죠. 빈손으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어요. 집도 잃었습니다. 은행이 경매로 넘겼거든요. 준호 가족과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월세였죠. 40년 만에 다시 남의 집에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시고 큰 병을 앓으셨죠. 1994년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구순이셨어요. 임종 직전에 제 손을 잡으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열심히 살았다고 위로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책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편히 보내드리지 못한 게 한스러웠죠. 장례를 치르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영희 옆자리였어요. 두 분이 함께 계시게 됐죠. 묘지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끝난 것 같다고요. 준호는 제 길을 꿈꿨습니다. 젊었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사업을 시작했죠. 수입 대행업이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빚만 더 늘어났어요. 준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가족에게 짜증을 냈어요. 며느리와 다퉜고 손주들은 무서워했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준호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았어요. 제가 회사를 잘 지켰더라면, 준호가 무리한 투자를 막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자책했죠. 1998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렸어요. 준호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죠. 빚은 수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아버지를 실망시켜서 죄송하다고 했죠. 캐나다로 이민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다고, 새 출발을 하라고 격려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습니다. 아들마저 떠나는 거였으니까요. 2000년 봄 준호 가족이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까지 배웅을 갔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안고 울었죠.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착하면 아버지를 모셔가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잘 살라고 말했죠.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준호는 캐나다에서 새 삶을 시작할 거고, 저는 한국에서 혼자 남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 점이 돼서 사라졌어요. 공항을 나서니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죠. 혼자 돌아온 월세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짐도 별로 없었고 가구도 낡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보였죠. 주름투성이 얼굴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구부정한 허리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거든요. 그냥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호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낸다고,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고 했죠. 하지만 저를 모셔가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정도였는데 검소하게 살면 충분했어요. 작은 방 하나에서 혼자 살았죠. TV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가끔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무료 급식을 했거든요.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만났어요. 다들 외롭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었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2005년 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왔어요. 병원에 다녀야 했는데 돈이 문제였죠. 의료보험이 있었지만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약값도 부담이었어요.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졌고 숨이 차올랐어요. 이러다 혼자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죠. 어느 날 복지관 상담사가 제안했습니다. 실버타운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고민했습니다. 낯선 곳에 가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2008년 가을 저는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중형시설이었어요. 200명 정도의 어르신이 계셨죠. 제 방은 3층 305호였습니다. 작은 원룸이었는데 화장실과 간이 부엌이 딸려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고 멀리 산이 보였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설도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하루 3끼 식사가 제공됐고 의료 서비스도 있었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았습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처음 며칠은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낯선 환경이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식사하고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식당에서 한 할머니를 봤어요. 등을 보는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봤어요. 이번에는 로비에 앉아 계셨죠. 고개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명숙이었어요. 60년 만에 다시 만난 명숙이었죠.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눈빛이 똑같았거든요. 명숙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떨렸고 눈에 눈물이 고였죠.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60년 전 상처가 다시 떠올랐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다음 날부터 명숙이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도 로비에서도 자주 마주쳤어요.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계속 외면했습니다. 말을 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고 있는데 명숙이 다가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하자고 오해를 풀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얘기 없다고 지나간 일이라고 말했죠. 명숙이 울먹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달라고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명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기회를 노렸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말을 걸었고 정원에서 만나면 따라왔죠. 저는 피곤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60년 전에 저를 버렸으면 그걸로 끝이었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하지만 명숙은 집요했습니다. 어느 날 제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밤새 울었나 봤습니다. 제발 들어달라고 애원했어요. 죽기 전에 용서를 받고 싶다고, 그래야 눈을 감을 수 있다고 말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어요. 들어오라고 했죠. 명숙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죠. 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근차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말했습니다. 미군 장교를 따라 미국에 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죠. 1년 만에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미군은 본국에 아내가 있었고 명숙은 그냥 놀이였던 거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부산 어디선가 살았다고 했습니다. 술집에서 일했고 남자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늙어서는 혼자 됐다고 했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이 실버타운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명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저를 잊지 못했다고 했어요. 매일 후회했다고, 그때 저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울먹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을 뿐이었어요. 명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라고 말했어요.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에 찬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없다고, 60년이 지났고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말했죠.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떠난 후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죠. 좋은 사람을 만났고 가정을 꾸렸어요. 행복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실패했죠. 회사도 잃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당신이 없었어도 잘 살았습니다. 오히려 당신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명숙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이제 나가세요 라고 말했죠. 명숙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뒤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늙고 초라한 뒷모습이었죠.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명숙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할 수 없었어요. 60년 전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실버타운은 조용했어요.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기침 소리가 났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요. 그 후로 명숙은 저를 피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고 로비에서 만나도 자리를 피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명숙이 입원했다고 했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고 했죠. 며칠 후 더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대요. 수술을 받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회복이 더디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쯤 명숙이 실버타운으로 돌아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고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직원들이 부축해서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죠.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어요. 2010년 봄 저도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죠. 병원에 실려갔고 한 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준호에게 연락이 갔어요.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죠.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에 가야 하나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올 필요 없다고, 혼자 잘 지낼 수 있다고 말했죠. 준호가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섭섭했어요. 하지만 이해했죠. 준호도 캐나다에서 정착하느라 힘들 테니까요. 저를 돌볼 여유가 없을 겁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휠체어가 필요했죠. 혼자 걷기 힘들었거든요. 직원들이 도와줬습니다. 재활 치료도 받았어요.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죠. 휠체어를 타고 실버타운을 돌아다녔습니다. 로비에도 가고 정원에도 나갔어요. 어느 날 명숙을 다시 봤습니다. 그녀도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우리는 마주쳤죠. 명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듯한 순간이었죠.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명숙은 같은 실버타운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요. 가끔 눈만 마주칠 뿐이었죠. 2015년 어느 날 명숙의 딸이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고급차를 타고 왔더군요. 어머니를 데리러 온 것 같았죠. 하지만 명숙은 거부했습니다.
큰 소리로 싸우는 게 들렸어요. 딸은 결국 혼자 돌아갔습니다. 로비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명숙의 딸이 부자라고 했어요. 사업을 크게 한다고 했죠. 하지만 명숙은 딸의 도움을 거절한다고 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누군가 말했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명숙도 고통스럽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2018년 명숙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폐렴이었대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들었죠. 일주일 후 소식이 왔습니다. 명숙이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8순이 넘은 나이였죠. 장례식은 실버타운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조문을 갔죠. 명숙의 딸이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영정사진 속 명숙은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주름이 없고 눈빛이 맑았어요. 60년 전 제가 알던 그 얼굴이었죠. 저는 한참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명숙의 딸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아시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친구였다고 말했어요.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저에 대해 얘기했다고요. 평생 미안해하던 사람이 있다고 했대요. 그 사람이 저라는 걸 알았다고 했죠. 그리고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거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편지를 폈어요. 명숙의 손글씨였죠. 떨리는 글씨로 가득한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수 씨, 제 인생 최대의 후회는 당신을 떠난 거였어요. 젊은 시절 저는 어리석었죠. 돈과 화려함에 눈이 멀어 진짜 소중한 걸 놓쳤어요. 당신은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죠.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당신이 용서하지 않은 걸 이해해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알아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미안해했다는 걸요. 용서받지 못한 채 죽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바보였죠. 부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어리석었던 한 여자를 말이에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명숙을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녀도 고통스러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용서는 여전히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영의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생각도 났고요. 준호와 손주들 얼굴도 떠올랐어요. 제 인생은 성공과 실패, 행복과 슬픔이 뒤섞인 것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요. 지금은 2023년입니다. 저는 96살이에요. 실버타운에서 조용히 살고 있죠. 건강은 많이 나빠졌습니다.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고 기억력도 떨어졌어요. 가끔 과거와 현재가 헷갈릴 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기억들은 선명합니다. 명숙을 만났던 일, 영희와 결혼했던 일, 회사를 일으켰던 일, 모든 게 생생해요. 준호는 가끔 전화를 합니다. 잘 지내냐고 물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죠. 캐나다 생활은 어떠냐고 물으면 좋다고 합니다. 손주들도 잘 크고 있다고 해요. 언젠가 한국에 오겠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으니까요. 가끔 창밖을 바라봅니다. 실버타운 정원에는 꽃이 피고 지고 또 피어요.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죠. 젊은 직원들이 오가며 일을 합니다. 새로운 어르신들이 입주하고 어떤 분들은 떠나가요.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만남과 이별, 시작과 끝이 반복되는 거죠. 명숙이 죽고 5년이 지났습니다. 가끔 그녀가 생각나요. 만약 제가 용서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너무 깊은 상처였고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어떤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법입니다. 어떤 관계는 회복될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죠. 저는 이제 죽음을 기다립니다.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합니다. 영희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머니도 계실 거고 아버지도 계시겠죠. 그분들과 다시 만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끔 저녁에 하늘을 봅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영희일 것 같습니다. 저를 기다리며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곧 가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실버타운의 밤은 고요합니다. 복도는 조용하고 다들 잠든 시간이에요. 저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봅니다. 둥근 보름달이 하늘에 떠 있어요. 아름답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풍경이 될지도 모르죠. 명숙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이해는 합니다. 당신도 행복하길 원했을 뿐이죠.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저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못한 것, 그게 제 실패죠.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성공이나 실패로 재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살아낸 시간 자체가 의미니까요. 저는 90년 넘게 살았습니다. 많은 일을 겪었고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사랑했고 미워했고 울고 웃었죠. 그게 제 인생입니다. 후회 없습니다. 이제 편히 쉬고 싶어요. 실버타운 로비에서 명숙을 처음 봤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햇살이 아름답게 내리던 가을 오후였죠. 60년 만에 재회였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어떤 시간은 영원히 지나간 것이니까요. 저는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려 합니다. 평온한 마음으로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이 실버타운 창가가 될 겁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입니다. 이제 갑니다. 영희가 있는 곳으로요. 긴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안녕히 명숙. 안녕히 준호. 안녕히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저는 이만 떠나갑니다.